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적인 의류 대국이 된 방글라데시. 그 시초는 한국 기업 때문이다. 네,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면요, 이 나라에서 온 옷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자라, H&M, 유니클로 같은 스파 브랜드 옷부터 노스페이스, 랄프로렌, 파타고니아 같은 고가 브랜드의 옷까지 바로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게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에 의하면요, 방글라데시 길거리 노점에는 전 세계 브랜드의 옷이 다 있다고 합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글로벌 스파 브랜드의 티셔츠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의류 기업의 아웃소싱 공장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옷도 옷이지만요, 방글라데시 하면 아직까지 되게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난하고 인구 밀도 세계 1위! 그러면 방글라데시였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파키스탄이랑 전쟁하면서 독립하면서 무려 300만 명이 희생당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 콜레라까지 덮쳐갖고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가난한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국민들은요, 하루에 무려 15시간씩 쓰레기 주워야 간신히 하루 밥값 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가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아무리 재원을 쏟아부어도 변화가 없는 밑 빠진 바구니 아니냐라고 비유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방글라데시가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연평균 6%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2022년에는요, 1인당 GDP가 파키스탄, 인도 모두 다 추월했습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요, 최빈 개도국을 공식적으로 졸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정부의 자부심이 진짜 차고 넘치더라, 요즘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방글라데시의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명실상부한 3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연간 70억 달러 이상 들어오는 해외 원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간 근로자가 보내오는 송금액이 있습니다. 연간 40만 내지 50만 명이 약 210억 달러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언급했던 의류 산업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큼 큰가 하면요, 2022년에 의류 산업의 수출액이 457억 달러로 한화로 무려 60조 원이 넘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중국에 이어서 의류 수출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좀 더 살펴보면요, 섬유 산업이 국가 수출의 80% 이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전체 GDP에도 12%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서 대부분 다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방글라데시 전체 제조업의 50% 이상이 바로 섬유 의류 산업입니다. 이 말은요, 곧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무려 440만 명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연관된 사람들, 가족들 이런 거 다 챙겨보면은 직간접적으로 대략 2천만 명의 생계가 이 산업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하드 캐리 중인 섬유 봉제 산업,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요,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자, 1970년대 우리나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1950년대는 가발 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70년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의류 수출 붐이 많이 일었죠.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산업 전사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돈을 벌어갖고 우리 동생들 공부시켜갖고 걔네들이 대학 가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루고 막 이랬던 스토리들 혹시 아세요? 그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난 양의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만나서 다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의류나 섬유 제품의 물량을 각 나라별로 좀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이 섬유협정에서 규정한 물량을 이미 어느 정도 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좀 고민에 빠졌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쿼터 제한에서 좀 자유롭고 또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노동력들이 일도 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찾은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도요, 가난을 탈출할 이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방글라데시를 살리고 싶어 했던 두 사업가 압둘 처우드허리와 누르 퀘이더가 전쟁으로부터 황폐했던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한국을 주목했거든요. 처우드허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한국 여성들을 보고 우리나라 방글라데시도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방글라데시가 바로 한국의 대우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 방글라데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섬유 산업이 이렇게 한국 기업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방글라데시 안에서 섬유 회사 1등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한국 기업인 영원무역입니다. 1980년 방글라데시에 처음 진출한 영원무역은요, 놀랍게도요,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삼성전자급 대우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아살라무알라이쿰. Waalaikumsalam.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한태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방글라데시 사람 자베드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는요, 영어무역이라든지 이랜드라든지 다양한 한국 기업들도 이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쵸? 저희 친구 중에 한 명 신세계 다니는데요. 신세계 다니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연구무역 회사랑 같이 일하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특히 텍스타일이나 레디메이드 가르멘트 쪽에 거의 8에서 9만 정도 사람들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많아요.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정해지는 날짜에 월급이 딱 세자로 들어갑니다. 영원무역은요,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랄프 로렌,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등 전 세계 40개 의류 브랜드의 상품을 생산하는 의류 OEM 업체입니다. OEM이 뭐냐 하면요, 의류 회사가 제조업체에게 상품을 제조 위탁한 다음에 바로 그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스페이스인데 내가 직접 생산하기 싫어, 골치 아파, 자, 영원무역 생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가지고 와서 자기 라벨 딱 붙여갖고 판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방글라데시에 처음 진출한 영원무역은요,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는요, 어마어마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022년에요 4조 5,27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출액은요 2003년에 2천만 달러였는데요, 지금 2022년에는 10억 달러로 20년 만에 50배가 증가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에서 누적 투자 규모 1위 외국계 기업이자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수출 기업이죠. 이런 영향력 때문인지 방글라데시에서는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 회사 때문에 요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한국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서 일렉트로닉 회사들의 삼성, LG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키아 모터스 이런 회사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베드시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한국도 옛날에 가난한데요, 요즘 너무 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보고 좀 배우자, 같이 한국 따라하자 이런 말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꼬를 트니 전 세계 의류 회사들이 방글라데시로 몰려왔습니다. 또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요, 뭐니 해도 방글라데시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월 12,500다카, 미국 돈으로 약 113달러 정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요,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월 평균 임금이 높지 않은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절반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요, 임금은 싼데 손이 빨라요. 그래갖고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섬유 산업 밸류 체인의 글로벌화는 이미 1950년대에 시작해서 생산 거점이 계속 이동됐습니다. 1950년대에는요, 유럽에서 북미와 일본으로 갔죠. 1960, 70년대가 되면요, 홍콩, 대만, 한국으로 옵니다. 자,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로 들어가면서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나라로 이전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미국과 유럽 시장의 최대 의류 수출국은 스리랑카였어요. 그런데요, 스리랑카 정세가 좀 불안정하고 내전도 터지고 막 싸우고 골치 아프니까 방글라데시가 뜨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빨리빨리 생산하고 소비하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트렌드까지 맞물리면서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의 부흥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모여서 최근 30년간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액이 몇 퍼센트 증가할게요? 무려 3000% 이상 증가하는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린 산업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도 갖추고 있지만 방글라데시에도 물론 숙제가 존재합니다. 성장을 이끌었던 요소인 값싼 노동력은 사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노동까지 더해져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산업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섬유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방글라데시의 또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를 보면서 한국의 70년대를 떠올립니다. 우리나라가 1960, 70년대 의류 산업으로 시작해서 70, 80년대에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전자산업으로 발전시켰듯이 방글라데시도 최빈국 졸업 이후에 한국처럼 좀 더 많이 성장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